삼국지 순장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진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진무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진무도 시청자분들의 오랜 요청입니다. 진무의 자는 자열로 여강군 송자인이다. 손책이 수춘에서 원술 밑에 있을 때 합류했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이가 18세였는데 키가 7척 7촌이었다. 당시 도량형으로도 180이 넘는 꽤 큰 키에 속합니다. 손책을 따라 강을 건너가 공을 세우니 별부사마가 되었다. 진무가 상당히 리더십이 있던 인물로 보입니다. 손책 밑에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본인이 이끌던 무렵의 패거리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약관도 안 된 애송이를 손책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예로 손책이 나중에 손책 입장에서 그 밉상 유훈을 토벌하는데, 참고로 왜 밉상이라 하냐면 원술이 손책한테 육강을 토벌하고 여강을 함락시키면 태수를 시켜주겠다. 손책이 1년 넘게 공을 들여서 여강을 함락시켰더니 그 태수 자리가 유훈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원술이 나락가는 과정에서 유훈이 자체 군벌장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 유훈을 토벌하고 여강인들을 대거 잡았는데 그중 잘 치는 애들은 사병으로 써야겠죠. 이 부국장으로 여강인이었던 진무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강 출신인데다가 진무를 따르던 여강 패거리도 있었고, 당연히 같은 여강 애들 그 통솔을 잘 하겠죠. 그 얘가 그 진무 애들 진수가 진무를 닮았다 되어 있어요. 진무 사후에 송건이 진수한테 병사 500을 주고 별부를 맡겼는데 이탈하는 자들이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무가 빈객들을 데리고 살기 좋아했다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그에게 의탁했다. 손책이 일찍이 진무를 별부사마로 임명했는데, 특히 별부사마는 자체 병력을 데리고 그 합류한 애들이나 포로들로 구성된 신규 부대를 이끄는, 즉 군기 측면에서 본대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부대의 지휘관이라 보면 되거든요. 소향무전, 명장들을 일컫는 어구입니다. 향하는 곳마다 앞을 막을 자들이 없었다 하연할 때 했죠. 하우연이 송건을 토벌했을 때 조조가 혀를 내두르면서 한 마리의 호랑이가 관의 오른쪽을 성큼성큼 걸으니 그 앞을 막을 자들이 없도다. 중리, 즉 공자가 말한 나는 그보다 못하다 했던 게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오서 주유전에서는 소향무적으로 나오죠. 주유가 송건에게 조조와 싸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물려받은 육군의 군대가 소향무적, 가는 곳마다 무적인데 유화 핍박, 이욕 송질, 뭐하러 핍박에 따라 송질, 즉 인질을 보내려 하느냐. 즉 진무의 서사에 소향무전이라는 묘사가 붙었다는 건 진무가 상당한 명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진무가 같은 묘사가 붙은 위나라 하우연처럼 일개 주를 평정하는 등의 그런 큰 전공은 없지만 그 싸움의 용맹만큼은 하우연의 하위 호환 정도는 될 수 있다. 손책이 면상에 칼을 맞고 앓다가 죽죠. 이때 후계 구도가 송권, 그리고 동생 손익, 그리고 손책의 아들 손소 정도였는데, 송권이 일찍부터 자기 사람 챙기는 등의 정치질을 했었기 때문에 후계를 다른 놈한테 줬다간 분명 내분이 날 걸 손책이 알았을 겁니다. 송권을 후계로 정하죠. 송권이 진무에게 오교를 맡겼다.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긴 겁니다. 오교, 즉 오교위는 황실의 근위대예요. 보병교위, 월기교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송권은 당시 황제도 왕도 아닌데 이 오교를 뒀다 이 말이에요. 한나라 황실의 편제를 모방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오나라가 그 한나라 천자에 대한 충성,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다. 제가 오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쓸데없는 이념을 갖다 붙여서 정치질을 하지 않았어요. 한왕실 부흥이라든가 천명 뭐 이런 선동적인 이념을 내세우지 않고, 심지어 송건과 호족들도 사실상 실리를 둔 거래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제갈각이 제거당한 이유도 오나라의 그러한 거래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족들이 뭐라고 나라에 절대 충성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한 거죠. 암튼 당시 송건이 제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호칭이 지존으로 통합니다. 여몽의 모친도 여몽을 타이르면서 지존께서 너를 벌하지 않더라도 이러고, 그 육손이 여몽의 계책을 꿰뚫었을 때에도 꾀병으로 돌아오셨으니 하견 지존 의호위계, 지존을 만나서 좋은 계책을 강구하셔야 할 거요. 문제는 이 지존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최고 존엄 이런 뜻인데, 특히 한나라 때 그 황제를 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야 이거 오나라 기록 이상하다, 송건이 황제에 오르기 전에 지존이라 칭한다, 문제 있는 기록 아니냐 하는데, 오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였던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송건이 진무의 집에 가서 자주 놀았다 되어 있습니다. 즉 진무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다. 송건이 촉배이였습니다. 술에 관한 일화가 많아요. 심지어 술자리에서는 완전 터놓고 놀았던 것 같아요. 송건이 고담이랑 술을 마시는데 고담이 만취해서 춤추고 발광을 하는 거죠. 문제는 고담의 할배 고홍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본 고홍이 나중에 고담을 불러서 니놈이 무슨 공이 있어서 황제랑 맞먹냐 잔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송건은 그런 고담을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송건은 지금이 이렇게 술 먹을 때입니까? 그 잔소리하는 꼰대들을 싫어했어요. 진무가 술 잘 먹고 잘 놀기도 하고, 진무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죄담꾼들도 꽤 있고, 송건이 거기 놀러가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송건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무가 여러 차례 공을 세워서 편장군이 되었다. 이 공들이 어떤 전공들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오교위를 관장하면서 수도에 줄곧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송건이 그의 집에 자주 놀러갔다는 기록도 있는 거겠죠. 적벽대전 때에는 송건 따라 시상에 주둔했을 것입니다. 난세에 수도나 후방에 박혀있어서는 전공 세울 일이 많이 없죠.
진무의 생전 마지막 전투는 215년 합비 전투입니다. 장류의 800 결사대가 성을 나가 깨돌치니 송권의 대군이 모랄빵당하는 장류를 료라이의 전설로 만들어버리는 전투였죠. 이 일화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나중에 조조가 죽고도 조비가 장류를 불러서는 그 무용담을 듣길 좋아했다. 그러면서 장류의 당시 결사대 생존자들을 모두 호불랑으로 임명합니다. 호분은 황제 측근 경호부대로 그 세습제라 했죠. 이 장류의 부하들이 조비 때의 호분이 되고 그 호분의 아들들이 아버지 때의 호분랑직을 승계받고 나중에 조모가 사마소에 대항하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때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조모를 따른 그 상당히 충성스러운 호분들이 되는 거죠. 암튼 이때 서사를 보면 장류가 멀리서 보니 송건이 불과 1천여 명만 거느리고 있더라. 이걸 바로 캐치하고 추격하여 송건이 위험에 처했다. 진무가 이때 전사합니다. 능통도 전사할 뻔하다가 나중에 살아 돌아오니 송건이 기뻐하였다. 당시 송건 곁에 서성, 감령, 여몽, 능통, 진무 등 용장들이 포진했어요. 자, 그러면 송건은 왜 용장들과 불과 1천여 명만 거느리고 있었느냐? 퇴각작전이었습니다. 퇴각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방 방비예요. 추격당하면 엄청난 손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휘관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조조 같은 경우에도 장수와 싸우고 퇴각할 때 후방을 직접 감독했어요. 그래서 가우가 장수를 말리죠. 가지 마십시오. 장수가 말을 안 듣고 추격하다가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가우가 이제 재차 추격하십시오. 장수가 그거 뭔 소리냐? 또 발리고 오라는 거냐? 반신반의로 추격했더니 대승했다는 거죠. 처음 추격에는 조조가 정예를 거느리고 직접 후방을 방비한 거예요. 그러니 장수가 조조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 번 추격당했으니 두 번은 안 할 것이다. 조조가 이때는 선두로 간 겁니다. 그래서 대승할 수 있었다. 송권도 손책 못지않은 무력군주였기 때문에 용장들이랑 정예 1000명을 후방에 남겨서 퇴각작전을 진두지휘한 거예요. 그런데 송권이 이때 죽을 뻔하니까 하재가 눈물로 말리는 거죠. 이제 제발 몸 대놓고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송권은 맹수들 꿀밤 때리고 노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배 한 척으로 적진에 직접 정찰도 나가는 등 스스로 완력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군주입니다. 말을 잘 탔다는 일화도 있죠. 장류가 오군 항장한테 니들 보니까 말을 기똥차게 잘 타는 장수가 있던데 이름이 뭐냐? 그자가 바로 송권이다. 송권이 손책 못지않은 용맹한 군주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이죠. 송권이 정치가 태투남스럽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진무가 전사하고 송권이 슬퍼했다 되어 있죠. 여기서 진무의 애첩을 순장시키는 일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긴 여러가지 배경이 있어요. 먼저 역사를 지금의 관점으로 봐선 안 된다 하는데 맞는 말이죠. 다만 이 순장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상나라와 주나라의 왕조 교체를 상주혁명 또는 중국의 르네상스라 일컫는 이유는 상나라의 경우 인신공양, 즉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왕조였습니다. 바로 희창이 상나라 주왕에게 유리에 유폐되어 자신의 아들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희창의 신분이 당시 서쪽의 백작이, 즉 서백이었으니 그 아들은 제물로서 가치가 높다. 제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희창의 개인적 원한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무도한 왕조 타도 그 명분이 결합되어 그 다음 때 상주혁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후로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행위가 점차 야만의 범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장은 사람을 바치는 공양 의식과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이 사라진 후에도 순장은 명맥을 유지했어요. 주나라에서도 인신공양과 구분하여 순장은 허용이 됐습니다. 심지어 신분에 따른 순장의 규모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주나라 초기에서 순장은 순장당하는 이들의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주나라 왕이 죽으면 순장되는 자들은 다들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다. 이러한 순장에는 인구가 적던 고대 시대의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순장과 좀 다른 얘기지만 조선시대 과전법이 왜 시행됐느냐? 더 이상 신하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남발했다간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소수 기득권이 리소스를 점유하는 구조를 그 생산량이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몰수하고 죽으면 회수하는, 즉 점유권만 주는 거죠. 비슷한 이치로 문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고대시대 순장의 풍습이 있는 것은 왕이 죽으면 그 기득권 세력 자체를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숙청함으로써 사실상 그 리소스들의 재활용의 의미가 있다 봐야 돼요. 이에 따라 다음 정권의 안정과 더불어 선대왕을 기림으로써 왕권 그 자체의 존엄함을 보이는 효과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순장의 경우 주나라 초기부터 춘추시대, 즉 제왕공이나 진목공의 사례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공자가 등장하고 유교 사상이 정립되면서 이 순장도 결국 그 정당성을 잃어가게 되죠. 전국시대에는 순장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순장을 했지만 대대적인 순장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병마용 인형을 대거 묻었습니다. 순장된 자들은 일부 시황제의 시종들과 보안상의 이유로 무덤을 만들던 인부들에 한했다. 즉 순장의 의미를 보자면 평소 따르던 첩들이나 시종들, 이런 정치 비관여자들을 평생 봉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무언가,
따르던 기득권층 신하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선왕의 치적을 기림으로써 다음 정권의 왕권 강화의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장의 흔적은 전환기에도 보이긴 해요. 고조 유계나 무제 유철의 무덤에도 순장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순장된 자들은 전통적인 순장, 즉 고위 계층이나 황제를 따르던 자들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 상주 시대부터 내려오던 순장의 경우에는 사람을 산채로 묻었습니다. 즉 몸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계나 유철의 무덤에서는 순장된 자들의 시신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목을 치거나 요참을 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생사람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중주인들에게 무덤을 만드는 노역을 시킨 후 공사가 끝나면 형을 집행하여 그대로 같이 묻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참고로 제왕공 같은 경우에는 그 서사가 굉장한 영웅적인 서사입니다. 자신을 거의 죽일 뻔한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춘추시대 첫 패자가 되죠. 그런데 관중이 죽은 뒤 말년에 병크를 터뜨려서 권력 다툼 속에서 황공은 곱게 못 죽었어요. 아사했습니다. 황공이 죽고 꽤 많은 이들이 순장을 당했는데 이는 각 후계를 밀던 정치 권력자들 중에 패배한 자들을 순장의 의식으로 묻었다 봐야 되죠. 다만 진 목공 같은 경우에는 황공과는 달라요. 진의 목공은 죽고 그 권력의 승계가 무난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77명을 순장했다. 더욱이 3명의 양신을 순장했다. 이때 순장된 3명의 훌륭한 신하들을 삼량이라 하는데 이 순장된 삼량에 대해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목공의 순장이 프로파간다였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들이 평소 도원결이 마냥 같이 죽기로 맹세를 했고 목공을 따라 스스로 순장된 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정치 권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정치적으로 권력 승계가 무난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3명의 양신이 다음 태자의 노선을 지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목공은 그 서사를 보면 약조를 어긴 괘씸한 임적국에도 기근을 면하기 위한 쌀을 보내주는 등 자애로운 면모가 있는 자였는데 그 목공 다음에 강공이 호전적인 자였어요. 정치적 노선이 달랐을 수 있다. 결국 숙청될 운명인데 스스로 순장됨으로써 가문의 멸망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런 정치적인 그 협상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암튼 인신공양이든 순장이든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는 이미 한 위진 시대에도 질타받을 행위였습니다. 당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대의 손성이 진무의 순장에 대해 평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진나라 때 자거 음식 등 3령이 목공과 함께 묻혔기 때문에 진나라의 대신들은 더 이상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진나라와 다투던 진나라 위가의 결초보은이라도 결국 순장으로 인한 일 아니었느냐. 송건의 오나라가 오래가지 않은 것이 다 자업자득이다 해놨어요. 결초보은이라가 뭐냐면 진나라방 위주가 평소에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첩을 좋은 곳에 제가시켜주어라. 그런데 죽을 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순장시켜라. 그 아들 위가가 순장을 안 시키고 제가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첩의 부친이 전쟁터에 풀을 묶어 놓으니 적국 진나라의 두 애가 그 풀에 발이 걸려 자빠지면서 생포되는 것이죠.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 해서 결초보은인데 선대왕의 유언이었던 순장을 행하지 않은 진나라가 대규모 순장을 행한 진나라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 순장에 의한 일이었다. 송건도 벌받은 것이다 할 뜻이에요. 역시 손성답게 까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났으면 유튜브로 대등했을 자예요. 그럼 당시 위나라를 볼까요? 그 순유와 종유가 친했죠. 생전에 종유가 순유에게 너가 죽으면 네 첩들 내가 다 제가시켜주겠다. 실제로 순유가 먼저 죽었고 종유는 순유의 첩들을 제가시켜주었습니다. 친한 친구로서 아들이나 본처가 하기 애매한 집안의 정리를 대신해 준 거예요. 당시에도 보통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송건에게 진무의 첩을 순장시켜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이 있느냐? 딱 하나 있다면 진무는 송건이 아끼는 장수였고 합비에서 송건을 지키다 전사했죠. 그에 대한 예우.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순장으로 인한 낮아지는 평판의 손해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다. 그래서 앞서 말한 손성도 부하를 아끼는 건 좋은데 이게 제왕이 할 일은 아니다 한 거거든요. 송건이 순장뿐만 아니라 진무의 임지 200호의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이 세금 감면만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을 굳이 순장까지 왜 했냐. 첫째로 역시 송건과 진무의 관계입니다. 송건은 진무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되어 있어요. 진무가 애첩을 아끼는 걸 옆에서 자주 봤겠죠. 함께 술 먹으면서 너 그렇게 아끼면 나중에 너 죽고 제가는 어떻게 시키려 그러냐. 거 무슨 섭섭한 소리요. 순장시켜주이소 하지 않았겠느냐. 진무의 성정상 죽어도 애첩이 다른데 시집가는 꼴은 못 보겠구나. 진무가 말년의 위주처럼 첩에 대한 소유욕이 심했을 것이다. 송건이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걸 캐치했겠죠. 즉 송건이 생각하기에 진무가 죽고 첩을 제가시켜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게 맞느냐.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대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남편 사후에 험한 꼴을 봤어요. 젊어서 남편 덕에 살고 늙어서는 아들 덕에 살아야 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복양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첩들을 제가시켜주는 거예요. 가장이 죽었는데 장성한 아들도 없으면 이 첩들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본처의 아들이 심성이 고와서 부친이 아끼던 첩을 복양하겠다. 본처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바로 진무의 집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처와 첩이 바뀐 상황이긴 한데 진무의 큰아들
아들 진수가 젊어서 유죄했어요. 그리고 첩의 아들 진표가 있었습니다. 진표가 서자죠. 진표가 모친에게 이 집안의 정무가 살아있는데 복량할 이복형이 죽었으니 내가 마땅히 모시려고 한다. 진표의 친모가 반대합니다. 그러니 진표가 그럼 내가 따로 나가서 아버지의 적실을 복양하겠다. 이러니 결국 진표의 친모도 복양을 허락하는 거예요. 적실도 아들이 일찍 죽으면 이런 대우를 받는데 하물며 첩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진모의 애첩은 장성한 아들도 당연히 없고 상당히 젊었을 겁니다. 당연히 애도 없었을 거예요. 송건이 보기에 진모가 그 애첩을 굉장히 아꼈으니 다른 남자에게 제가시킬 수도 없고 어디 관노나 노비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진모의 아들들이 복양하니 만무하고 어디 집을 구해주고 살게 하려니 과부로서 동네 남정네들이랑 스캔들이 일어나면 또 골치 아플 것 같고 에라이 그냥 같이 묻어버려라 한 걸로 보여요. 물론 당시 위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순장을 하진 않았겠죠. 여기서 세 번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인권의 측면이에요. 오나라가 실제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가장 약했습니다. 오나라에서 대부분의 양민들은 호족들의 재산에 불과했어요. 오나라의 병력 근간이 바로 호족들의 사병인데 병력이 좀 부족하다. 야 연장 챙겨라. 등산 한번 하고 오자. 산적 토벌 명목으로 사람을 잡아서 병력으로 충당했다. 대부분의 호족들이 인간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반면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찍이 사실상의 사형제도 폐지, 즉 육형 부활 논쟁인데 진군부자가 육형을 부활시켜야 된다. 육형은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입니다.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 중 하나가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하여 이인을 행하자는 관점에서 육형을 폐지하였는데 육형이 폐지되고 보니까 태형의 형량이 올라가더라. 태형은 100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 맞아 죽는 죄수들이 많아졌다. 즉 인을 행하고자 한 일이 오히려 인을 해치고 있다. 죄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발 뒤꿈치를 잘라도 일을 할 수 있다. 태형으로 맞아 죽게 놔두지 말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태형으로 맞아 죽은 죄수들을 헤아려 보니 이들이 살아서 일을 했으면 증가했을 생산량이 이만큼이나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어요. 이전에 했던 컨텐츠 두예 편에서 위나라의 경우 두예에 붙인 두서가 무슨 죄로 폐서인되었느냐. 절도 없이 선비족 오랑캐 하나 마음대로 죽였다고 폐서인된 겁니다. 사지절 신분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선조치 후보고, 즉 죽이고 나면 그 합당한 이유를 후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룡의 집에서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여몽한테 도망오죠. 감룡이 여몽을 찾아가서 내놔라, 안 죽일게. 그래서 여몽이 어린아이를 내줍니다. 그런데 감룡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활로 쏴 죽여버려요. 오나라에서는 이런 게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나라 변방에 호오한교위, 사흉노중랑장 이런 지방간 있죠. 흉노나 오한 같은 그 이민족을 다스리는 지방간인데 수도의 세족들이 이 지방간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노비로 쓸 이민족들 좀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진태가 흉노를 다스리면서 이러한 관습을 타파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뇌물을 줘야 할 수 있는 불법이었단 얘기예요. 인력 모자라면 산에 올라가서 사람 잡아오면 되는 오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죠. 즉 오나라의 정치체계상 생명 경치사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진무의 첩을 같이 묻어버린 것도 당시 오나라 위정자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지만 허구한 날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던 오나라에서 어느 정도 용납은 되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좋으니 깨우며 이르기를 진무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진무의 군대는 소향무전, 즉 향하는 곳마다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 되어 있어 그의 아들 진수가 진무의 풍모가 있어 통솔을 잘했다는 것도, 그리고 손책이 여강인들의 통솔을 그에게 맡긴 것도 그의 특기가 병력의 통솔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요. 다만 그는 규모 있는 병권을 거느린 서사는 없으니 통솔은 80을 주면 적당할 것이요.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진무의 용맹을 엿볼 수 있는 서사는 기록상 합비전투뿐이요. 아마 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죽었을 것이요. 그가 살 방도를 생각했다면 능통처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으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여 그의 무력은 38 리메크의 85를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계책으로 공을 세운 바는 없어. 송건이 그를 중궁 편지에 머물게 한 것도 왜군의 지휘관으로서 판단의 영역이 그의 장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요. 또한 그가 학문에 휩쓸다는 기록이 없고 18세 때 손색에게 합류하여 바로 전장에 투입한 것을 보면 병서에는 조회가 없었을 것이요. 역시 38 리메크의 44를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중군 중에서도 5교회를 통솔하였어. 군부 소속이면서도 나름의 정치적인 자리를 할 수 있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각 교회들을 잘 다스려 송건의 심의를 받았으니 정치는 60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겠소?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는 베푸는 것을 기꺼워하고 빈객을 드리기 좋아요.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의탁에 다 되어 있어. 의심 많은 송건의 총애를 받았으니 그의 매력은 87은 쳐줘야 할 것이요. 이에 조언이 나서 말하길, 내 공선범 장군이 조라였을 때 함께 붙은 해와라 씨를 보았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았어. 어찌된 일이요? 이에 손찬영이 답하길, 그 장례하는 것에서 많이 넣으면 안 된다 했어. 이에 조언이 말하길, 고구마 말랭이는 거거익선이요. 내 죽거든 고구마 말랭이 10수레를 함께 태워주시오. 이에 손찬영이 호통시기를, 그 옛날 조비는 뼈는 아픔과 간지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하고 무덤은 신들의 거처가 아니라 하였는데 어찌 죽어서도 식탐을 부리려 하는 것이오. 듣던 조은이 누하여 에라이 똥을 찌르고는 태청하니 손찬이 형은 크게 한숨 쉬고는 다시 오침에 청하였다. 지금까지 순장의 대명사 진무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